오늘은 조선 중기의 선비 정회량 이야기입니다. 그는 미래를 보는 신령스러운 능력을 가졌던 선비라고 전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허엄 정의량은 모친이 죽자 고향에서 심요살이 하다가 문득 산책을 나갔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강가에 집신이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의 죽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는 많다. 출가했다는 말도 있다. 전라도 어디에 있는 사찰에서 승려가 된 그를 봤다는 선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선비가 다음 날 친지들과 같이 가보니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사람의 운수를 헤아리는 정회량의 안목이 남다른 데다 신령스럽다는 것에 관해서는 당대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 정공이 독서당에 있을 때 일이라고 한다. 어느 날 정공이 유생 한 사람과 함께 강변에 앉아서는 한강을 바라보며 경치를 즐기고 있었다. 이때 독서당의 여러 학사가 시끌벅적하게 강에서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퉁소와 장구 소리가 질탕하게 울리고 비단옷 차림의 기생과 선비들이 서로를 희롱하고 있었다. 유생이 이를 바라보다가 탄식하였다. 저들이야말로 신선이로구나. 정공이 말하였다. 선비께서는 저들이 부러운가요? 나는 나이 40살에 장가도 못 간 가난한 선비요. 저들이 군이라면 나는 버러지보다도 못한데 어찌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소? 그렇지 않소이다. 몰라서 그렇지. 저들은 모두 상여에 실려서 무덤으로 가는 시신일 뿐이요. 선비님의 복된 운수는 저들보다 100배나 나은데 어찌 저들을 부러워하시오? 유생은 정공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나자 뱃놀이하던 학사들은 모두 화를 면치 못하였고 신세를 한탄하던 유생은 연산군이 쫓겨난 뒤 뒤늦게 과거에 급제하더니 나중에 재상이 되었다. 정공이 사는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하루는 그 아들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서 의원을 불렀는데 아이를 보더니 의원이 말했다. 이 병은 삿된 기운 때문에 생긴 것이니 봄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에 우물물을 길어다 약을 달여서는 마시게 하십시오. 부인은 그 말대로 준비하여서 아이를 간호하였는데 바로 그때 정공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는 생면부지에 부인을 불러서는 말하였다. 부인,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군요. 꽃이 활짝 피는 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지 마시오. 부인은 의아했으나 꽃이 활짝 핀 날 우물물을 길어 약을 다리려다 문득 망설였고 다음 날로 미루었다. 그랬는데 그날 밤 마을 우물에 한 사내가 빠져 죽어 물이 온통 썩어버렸다는 소식이 돌았다. 부인은 뒤늦게 정공이 한 말의 뜻을 깨닫고는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무서워 눈물을 흘렸다. 이후 병이 나온 아들은 홀어머니에게 크게 효도했는데 나중에 벼슬길에 올라서는 나라에 크게 공헌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정공이 자기 밑에서 글 공부하는 마을 청년에게 이렇게 일렀다. 자네 내일 장에 간다고 했지. 새벽 달기 울기 전에 길을 떠나도록 하게. 청년은 웃으며 말하였다. 요즘은 호랑이가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자 정공은 말없이 손가락으로 새 획을 공중에 그려보였다. 청년은 수상히 여겨 그 말을 새겨두었다가 다음 날 아직 주위가 어두울 때 장으로 향하였다. 그날 오후 청년이 지나던 산길에 멧돼지 3마리가 내려와 상인을 덮쳤다는 소식이 장터에서 돌았는데 그중 한 명은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다쳤다고 했다. 청년은 자신의 눈앞에 그려졌던 새획이 멧돼지 3마리였음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이후 그는 정공의 제일 가는 제자가 되었고
훗날 학문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전공이 사람의 운수를 헤아리는 것이 신령스럽다는 말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용산 강가 촌마을에 뱃사공이 한 사람 있었는데 전공과 가까이 지냈다. 하루는 전공이 그의 평생 운수를 점쳐보고는 오원시를 지어주었다. 바람이 인다고 배를 멈추지 말고 기름에 젖은 머리 빗질을 말지니라. 한 말지어 쌀이 석되어 붓끝에 금팔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사공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어느 날 배를 저어 큰 바다를 건너다가 역풍을 만나게 되었다. 돛을 내리고 섬에 정박하려다가 문득 중얼거렸다. 정공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인다고 배를 멈추지 말라. 하셨었지. 하고는 사공은 있는 힘을 다하여 뱃머리를 끌어당기며 바람을 거슬러 갔다. 호련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풍랑의 기세가 한층 맹렬해지더니 산 같은 파도를 몰아왔다. 사공은 돛을 올리고 파도를 타며 순식간에 천리를 내달아 그날로 경강 마포나루에 배를 태게 되었다. 그때 바다에 있던 섬에 배를 정박하였던 다른 사공들은 모두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는 바람에 미처 닻을 거두지 못하고 배가 뒤집어져 물에 가라앉고 말았다. 유독 이 사공만이 화를 면하였다. 그 뒤 겁이 나서 배 타는 일을 그만두고 멀리 장사를 나갔다가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이르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집이라고는 개딱지 같은 초가여서 지게문이 낮았다.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며 들어갔다. 이때 문틀 위에 있던 기름을 넣어둔 호로병이 상투 끝에 부딪히면서 떨어져서 머리가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다. 사공은 상투 머리를 풀고 빗질하려다가 문득 기름에 젖은 머리 빗질을 말지니라. 라는 전공의 시를 떠올렸다. 그러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정공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 사공은 머리를 빗는 대신에 머리카락에서 흐르는 기름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뒤통수에 여인처럼 쪽을 지었다. 방에 들어가서 보니 아내가 자고 있으므로 깨우지 않으려고 살짝 들어가 옆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아내와 몰래 간통하던 사내가 칼을 품고 들어왔다. 캄캄한 가운데 머리를 쪽진 사람 둘이 나란히 누웠는지라 누가 누군지를 가려낼 수 없었다. 사공의 머리에서 기름 향내를 맡고는 기름을 바른 것이 여인이려니 생각하고는 그 옆에 누운 사공의 아내를 남자라고 여기고는 찔러 죽이고 달아나 버렸다. 잠들었던 사공이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바람에 깨어나 보니 아내가 죽어 있었다. 엉겁결에 아우성을 치니 그 소리를 듣고 놀란 이웃 사람들이 한꺼번에 왁자지껄하며 모여들었는데 하지만 끝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아침이 되자 누가 알렸는지 처가에서 아내의 부모와 형제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는 떠들었다. 너와 한자리에서 자다가 칼에 찔렸으니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느냐? 그러고는 형조의 고소장을 올리니 포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꽁꽁 묶어 데리고 갔다. 형조의 관리도 처가의 고소를 그럴듯하게 여겼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형장을 치며 문초하였다. 여러 해를 두고 감옥에 가두어 놓으면서 고문을 하니 견디다 못한 사공은 거짓 자복을 하였다. 판결문이 이미 작성되어 고위관리인 당상관이 막붓을 쥐고 마지막으로 수결을 놓으려는 참인데 갑자기 나타난 금파리 떼가 앵앵거리며 날아와 붓끝에 모여들었다. 금파리 떼는 붓을 들어 휘저으면 날아갔다가는 다시 달라붙곤 하였다. 이러기를 그치지 않아 오래도록 수결할 수가 없었다. 사공이 고개를 쳐들고 이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저희는 곧 죽사오나
한 가지 의문이 있으니 한마디만 하게 해 주소서. 당상관이 말하였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옛날에 사관을 지내신 정회량 공께서 서인을 위해 평생 운수를 점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러이러하였습니다. 정공께서 바람이 인다고 배를 멈추지 말고 라고 하셨기에 일찍이 그 말대로 하여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면하였습니다. 기름에 젖은 머리 빗질을 말지니라. 라고 하셨기에 그 말대로 따랐건만 도리어 이런 기이한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말지어 쌀이 석대요. 라는 말씀과 붓 끝에 금팔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는 말은 끝내 그 징험이 없으니 어째서 정공의 말씀이 처음에는 귀신같이 맞다가 나중에는 영험이 없는 것이오니까? 이런 의심이 들어 서인은 더욱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상관이 그 말을 듣고서는 옆의 난관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괴이한 일이로구. 방금 파리가 붓끝에 달라붙는 것을 여러 번 쫓아버렸으나 날아가지 않기에 우연한 일로 여겼었네. 정궁이 아미를 내다보미 하나같이 어쩌면 일이 신통할꼬. 난관들 가운데 본디 자상하고 명민한 것으로 칭찬받는 사람 하나가 곧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전공이 운수를 헤아리는데 귀신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가 말한 머리 빗질을 말지니라. 라고 한 것은 바로 화를 면하는 방도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때 만약 머리를 빗었다면 아마도 칼날 아래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즉 칼질을 한 것은 과연 다른 놈이 아니겠습니까? 나도 그런 의심이 드네. 그런데 한 말지어 쌀이 석대요. 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이르는 것일까? 이 옥사의 핵심이 이 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하관이 기어이 찾아내 밝히겠습니다. 그리하게. 마침내 신문을 마치고 흩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난관은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하던 끝에 문득 깨닫고는 중얼거렸다. 한 말 나락을 찧어서 석대의 쌀을 얻으려면 격가 7대 남을 것이니 격강 7칠 대의 승자를 쓰면 강칠승이니 그놈이 진짜 범인이라는 말이 아닌가. 다음 날 관아에 나가 난관은 당상관에게 강칠승이라는 세 글자를 손바닥에 써서 보였다. 당상관은 곧 환히 깨달았다. 자네는 참으로 안목이 있는 사람일세. 당상관은 그 자리에서 패차를 주어 건장한 장교와 사령들을 떠나보냈다. 용산강 아래위 마을에 이런 자가 있을 것이니 당장 잡아오너라. 강칠승은 바로 사공의 아내와 간통한 자였다. 옥사가 이미 오래되었고 사공이 범인으로 확정되자 마음을 놓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다가 잡히자 형조에서 무슨 일 때문에 나를 신문하려 하지? 라고 생각하였다. 강칠승이 오라를 진 채 잡혀오자 난관이 몹시 기뻐했다. 이놈은 의심할 것이 없는 범인입니다. 하고 대뜸 형장을 치며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된 내막을 따졌다. 강칠승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것이어서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캄캄한 가운데 남녀를 가릴 수 없어 그저 기름 향내 때문에 사람을 착각하여 잘못 찔렀노라고 낱낱이 자복하였다. 결국 강칠승을 참수형에 처함으로써 살인사건은 결판이 났고 사공은 죄에서 벗어났다. 만약 운수란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기륭의 도리는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역에 이르기를 낌새를 알면 그것이 신이다 라고 하였는데 전공의 술법이 그 경지에 미치지 못해서인가.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